안녕하세요. 책 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진명 작가의 역사소설 고구려입니다. 1993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로 데뷔한 이래 김진명 작가의 가슴 깊숙한 곳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써내고 말아야 할 한 작품이 도사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혼의 바람으로 새겨온 그 필생작이 바로 고구려라고 합니다. 17년의 각고 끝에 첫 선을 보인 소설 고구려는 현대와 같이 급변하는 당시 동북아 정세 속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마주했던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대왕 이렇게 5왕의 일대기를 다룹니다. 고구려 최전성기를 관통하는 왕들의 살아 숨쉬는 일대기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지요. 고구려는 우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다룬 문학작품이 없었습니다. 널리 알려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를 우리 스스로 감추고 살아온 셈인데요. 요하 문명을 자국의 역사로 집어삼키고 있는 중국을 번연히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삼국지 칭송이 정신이 없는 이 시기, 이 사회에 고구려가 태어난 일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귀하기만 합니다. 역사의 책임을 통감하며 신중하게 써내린 김진명의 고구려는 동북공정의 무자비한 도끼날로부터 역사를 지켜야 할 운명을 마주한 이 시대 한국인들이 꼭 읽어야 할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구려는 자칫 고루할 수 있는 역사소설의 틀을 벗어나 속도감 있는 문체, 치밀한 구성, 짜임새 있는 줄거리, 저마다의 개성이 분명한 매력적인 등장인물과 영화처럼 스펙터클하게 묘사되는 전투 장면을 갖춘 중독성 강한 작품이죠. 여타의 역사소설과는 달리 고구려의 독자 중 여성이 반이 넘는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합니다. 소설 고구려는 고구려 역사 중 가장 극적인 시대로 손꼽히는 날들을 살아낸 미천왕 을불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조부인 13대 서천왕의 죽음에 이은 폭군 상부의 즉위. 기구한 운명은 왕손인 을불로 하여금 쫓기는 몸으로 천하를 유랑하도록 만드는데요.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나는 반드시 고구려의 왕이 되겠습니다. 왕이 되어 온 천지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을불은 폭정에 신음하는 백성들과 함께 살을 부비며 살아갑니다. 왕이란 오로지 백성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는 그의 의지는 불행한 운명을 거슬러 점점 왕좌에 다가가는데요. 제가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고구려 1권의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소설의 새로운 장을 여는 작품 고구려.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고구려 김진명 역사소설 발행 이타북스 떠오르는 마성 평양성 부근의 한 야산 사위가 칠흑처럼 어두운 금은밤에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를 바람이 흰 도포 차림으로 가부좌를 틀고 앉은 사내의 뺨을 훑고 지났다. 바람 속에는 비릿한 흙냄새가 담겨 있었다. 벌써 며칠째 야산에 올라 미동도 않고 하늘을 살피던 사내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괴이한 일이로군.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겨 상투를 튼 모습이나 이마가 넓고 인중이 깊은 걸로 보아 신중한 성격에 학문의 깊이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 사내였다. 장자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요? 그러고 보니 어둠 속 한 귀퉁이에는 뺨에 홍조를 띤 어린 시자 한 명이 하늘을 살피고 있는 스승을 지키고 앉아 있었다. 사내는 결심이 선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얘야, 말을 준비해라. 네? 장자님, 지금이요? 하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구나. 선곡으로 가야겠다. 선곡이라는 말에 시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여느 날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하늘이었다. 평소보다 바람이 조금 세다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조차 멎었다. 금은밤이니 어두운 것은 당연한 일이고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봐도 어제 보이던 바로 그 별들이 그 자리에 변함없이 북박여 빛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장자는 무얼 본 것인가? 선곡은 장자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라야 가는 곳이라는 걸 시자는 알고 있었다. 스승님 뵈러 가시게요? 장자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시자는 곧바로 채비를 차렸다. 집으로 돌아온 장자는 서둘러 행장을 꾸리고 나서 시자가 끌고 온 말을 한번 쓰다듬은 후 고삐를 쥐어잡고 날렵하게 말등으로 뛰어올랐다. 이번엔 얼마나 걸리시나요? 오가는데 7야씩 14야면 족할 것이다. 네, 장자님, 조심해 다녀오십시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 번 더 살피더니 일각도 지체할 수 없다는 양 채찍을 들어 힘차게 말 엉덩이를 후려쳤다. 평소 이토록 매운 채찍 맛은 본 적이 없다는 듯 백마는 크게 울부짖고는 좁은 길을 미친 듯 내달리기 시작했다. 새벽길을 떠난 장자는 흙먼지를 뒤집어쓰며 메마른 벌판을 꼬박 1회 동안 달려서야 푸른 빛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숲길로 들어섰다. 숲속 한가운데의 공터에 이르자 그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잠시 살폈다. 젊은 시절 스승을 따라 천문 지리를 익히고 전술과 진법을 연구하던 곳이었다. 언제나 그렇듯 다시 그 자리에 서니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피어올랐다. 익힐 만큼 익혔다 생각하고 떠난 길이었는데 어려움에 처하면 찾게 되는 스승의 우듬지는 웅숭 깊었다. 한동안 눈에 익은 전경을 마주하며 추상에 잠겨들던 장자는 문득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고삐를 당겼다. 그가 지친 말을 몰아 당도한 곳은 시원한 물줄기가 폭포를 이루며 쏟아져 내리는 계곡 입구였다. 계곡 저편으로 작은 모옥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모옥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 미리 내려 흐르는 물에 얼굴을 씻고 의관에 정지한 다음 모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날이 저물어 이른 별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작은 모옥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장자는 성큼 앞으로 나서며 무릎을 꿇었다. 제자 스승님을 배웁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방 안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로한 노인의 음색이었지만 결코 쇠약한 음성은 아니었다. 무유가 왔느냐? 네, 스승님. 하늘을 본 모양이구나. 그러하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투였다. 최근 네가 본 별은 100년에 한 번 나오는 마성이다. 이 나라에 아주 흉측한 녀석이 나타난다는 뜻이지. 장자는 확신을 굳힌 듯 잠시 입술을 일자로 다물었다. 애탄 목소리를 내었다. 스승님, 대흉을 벗어날 길이 없는지요? 마성이 든 걸 어떡하겠느냐? 나라의 운명이 그러한 걸. 지금껏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독한 악성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진정
제세의 방도는 없는 것입니까? 방도라. 고구려를 살리는 방도 말이냐? 그러합니다. 아직 이 나라 고구려는 할 일이 많습니다. 너는 선도의 제자인데 어찌 속세의 흥망성쇠에 일희일비하는 것이냐? 선도는 본래 조선의 도이고 조선의 후예들이 고구려를 이루었습니다. 저 역시 이들 속에서 났습니다. 너는 아직도 10개리나 쌓인 흥진 속에 사는구나. 스승님. 노인의 목소리가 끊겼다. 잠시 후 혼잣말처럼 무덤덤하게 이어졌다. 천마성이 뜨면 임금은 대가 끊기고 나라는 망하기 마련. 이제 고구려의 영웅들이 줄줄이 죽어갈 것이로다. 하늘의 뜻을 어찌 인간의 힘으로 거스를꼬. 스승님. 어둠을 건너 들려온 무서운 얘기에 무유는 다시 한번 애원하듯 머리를 조아렸다. 억지를 써볼 길이 있긴 하지만 이 우둔한 제자를 깨우쳐 주십시오. 지금은 누구라도 저 마성을 대적하지 못한다. 싸움이 안 되면 어찌하면 되겠느냐? 피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붉은 기세가 워낙 강성해 제자의 눈에는 피할 곳이 없어 보입니다. 무휴, 너의 공부는 아직 갈 길이 멀기만 하구나. 안으로 들어오너라. 무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에 묻은 흙을 털고는 모으기 문고리를 조심스레 잡아당겼다. 방 안에서는 도무지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노인이 형형한 앙광을 내쏘며 제자를 맞았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성성한 백발인 것으로 보아서는 상노인인 듯 했으나 붉고 주름 하나 없는 얼굴은 마치 청년 같았다. 무유는 다시 한번 스승에게 공손히 절하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 별이 매일 뜨더냐? 무유가 무릎을 당겨 모으며 대답했다. 네. 천태성은 흐려졌더냐? 네, 급격히 흐려졌습니다. 네가 본 마성이 바로 태자성이니라. 그건 아느냐? 네. 그러면 마성이 가장 먼저 덮는 별이 누구인지도 알겠구나. 천악성이 아닐는지요? 그러하다. 그런데 천악성 옆에 아직 마성에 덮이지 않은 작은 별도 보았느냐? 네. 네가 길을 찾는다면 그 별을 살려야 하느니라. 그 별이 마성을 피해 살려면 어디로 가야 하겠느냐? 제자는 보지 못합니다. 가까이 보려고만 해서 그렇다. 내가 천문을 가르칠 때 화성을 피하려면 정성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 무곡성... 그래. 저 멀리 무곡성 곁으로 달아나야 한다. 그게 천문의 이치야. 그런데 그 작은 별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 그 별이 무곡성으로 가려면 바깥의 힘이 필요하다. 밀고 끌 힘 말이다. 그런데 마성에 잠식된 별들은 밀 힘이 없어. 방법은 오직 하나. 무곡성의 별이 내려가 끌어야 한다. 하지만 무곡성 주변의 별들은 모두 진해의 별이 아닙니까? 그러하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스승의 선문답 같은 가르침에 무유는 생각에 잠겼다.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던 그는 이윽고 고개를 들었다. 스승 뒤편의 흙벽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제자 무효는 진으로 가겠습니다. 평양성. 고주몽이 남으로 내려와 졸본 땅에 첫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운 이래로 고구려는 3번 도읍을 옮겼다. 처음은 유리왕 22년. 고구려는 험준한 산세에 의지한 산성 중의 산성이었던 졸본성을 버리고 평지성인 국내성으로 천도했다. 나라의 기틀이 잡히기 시작하고 조정의 관원과 성내의 백성수가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왕도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천도는 그로부터 200년 후 산상왕 13년에 있었다. 평지인 국내성 서쪽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산성인 환도성으로의 천도는 한의 몰락과도 관계가 있었다. 고구려는 중원의 세가 약해지는 기미가 보일 때마다 서진을 동호했다. 조선 땅에 한의 9년이 세워진 후로 한사군을 멸하고 조선의 고토를 수복하겠다는 고구려의 열망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산성으로의 천도는 서벌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과연 산상왕의 아들 동천왕은 위와 오의 적대 관계를 적당히 저울질하며 서한평에 진출하는 등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촉한을 무너뜨리고 기가 오를 대로 오른 위나라 관고검의 공세를 2번 꺾은 다음 3번째 싸움에서 패하자 동천왕은 제위 21년째인 247년 국내성 인근의 이곳 평양성으로 종묘와 사직을 옮겨온 것이다. 국상 중에 그대들이 나를 보자고 한 연유가 무엇이냐? 평양성왕 대장군부의 방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안국군 달가였고 신복인 창조리와 고구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서천왕의 아우인 달가는 수십 차례의 크고 작은 전쟁에서 고구려를 승리로 이끈 명장으로 북쪽의 숙신을 정벌한 후 그 땅을 덕으로 다스려 수많은 숙신 백성들을 고구려로 귀화시킨 영웅이었다. 달가는 그 공으로 대장군에 더해 안국군으로 봉해진 터였다. 서천왕은 한때 이 훌륭한 왕제에게 위를 물려줄 생각도 했지만 장자 세습을 어길 경우 두고두고 사직이 불안할 것이라는 국상 상루의 간언을 받아들여 왕위는 태자 상부에게로 그냥 이어졌다. 창조리, 그리고 고구. 창조리와 고구. 이들은 모두 남쪽 관노부 출신으로 안국군을 따른 지 오래된 이들이었다. 힘없는 관노부 출신임에도 이들이 요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안국군의 배려 덕분이었다. 전장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이들은 안국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까지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들이었다. 국상 중에 나를 보자고 한 연유를 물었다. 국상. 어진 임금이었던 서천왕은 제위 23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의 처세 중에는 숙신의 난을 제외하고는 큰 외침이 없었다. 심한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마다 왕은 국고를 열어 이를 구제하였으므로 온 나라 사람들은 왕을 어버이처럼 섬기고 따랐다. 두 사내는 안국군의 초연한 얼굴 앞에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동안 머뭇거렸다. 이윽고 고구가 결연한 목소리를 내었다. 대장군,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가? 대장군, 어찌 가만히 당하고만 있겠다는 말씀입니까? 태자 상부와 국상 상루는 지금... 안국군이 노안기색으로 고구의 말을 끊었다. 너 고구는 어찌 이리도 무례한가? 이제 그분은 고구려의 태왕폐하이시다. 말을 삼가라. 그 태왕께서 곧 대장군을 헤아려 할 것입니다. 상전의 꾸짖음에도 오히려 지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고구의 말에 안국군은 신음을 토해냈다. 노장군 역시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모르지 않았다. 평양성에 진의 사신이 든 것은 보름 전이었다. 진의 사신이 예를 갖추어 왔습니다. 태왕폐하 은혜를 베푸소서. 국상 상루가 막 왕위에 오른 상부의 옆에서 사신의 입거를 알렸다. 안국군에게 갈 뻔했던 왕위를 지금 태왕 상부에게 되찾아준 상루였기에 그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계속해서 1인지야 만인지상의 자리에 머물렀고 앞으로도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킬 것이었다. 서천왕은 국상 상루에게 후계 절차를 주관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난 터라 누구도 그를 반대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왕위 계승은 상루의 주관 아래 절차를 생략한 채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고 미처 선왕의 시신을 안치하기도 전에 태자 상부는 왕위에 올랐던 것이다. 들라하라. 상부가 손을 들자 곧 사신이 대전에 들어 잠시 의불에 예를 갖춘 후 고개를 숙인 채 백라간을 쓰고 용상에 앉은 상부 앞으로 다가갔다. 진제의 사신이 고구려의 새로운 태왕을 배웁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하셨소. 태왕을 뵈러 오는 길을 어찌 수고라 하겠나이까. 그러나 다음 순간 고개를 든 사신은 용상에 앉아있는 상부를 바라보다 갑자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사신은 신하들의 맨 앞열에 서 있는 안국군을 향해 말했다. 고구려의 신태왕께서는 이웃나라의 우위를 시험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사신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에 대전에 늘어선 대소 관원들이 모두 놀라 절로 입이 벌어졌다. 특히 당서자인 안국군은 순간 너무 당황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이때 용상의 상부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진의 사신은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본 태왕은 진의 호의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이 고구려 조정에서는 저를 너무 놀리지 마십시오. 선태왕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안국군을 후계로 정하신 일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옵니다. 그럴진데 어찌 저를 이토록 시험하십니까? 그 무슨 말인가? 그대는 사신이라는 자가 어찌 이리도 무례한가? 안국군이 눈만 껌뻑이는 상부를 대신하여 호통을 쳤다. 사신은 그럼에도 웃음기가 남아있는 얼굴로 말을 이었다. 고구려 태왕께서 저를 놀리시니 웃으며 답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과거 전국시대 때 적국 사신의 암살을 피하기 위해 한나라가 왕을 가장한 신하를 내세운 적이 있고 제 나라는 명민한 왕의 자태를 숨기기 위해 미혹한 자를 대신 용상에 앉혀 사신을 맡기도 했지만 본 사신은 진정 신태왕의 즉위를 경하하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온 바 더 이상 저를 시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사신은 말을 끝내자 허리를 펴고 안국군 앞으로 다가가 섰다. 그리고 정중히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 진제의 사절이 새로운 고구려 태왕을 배웁니다. 갑자기 대전이 찬물을 끼얹은 듯 서늘해지며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의 시선은 안국군에게 집중된 가운데 그의 성난 목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렸다. 그대는 더 이상 무례를 범하지 말라. 번연히 태왕폐하께서 계신데 이 무슨 신뢰란 말인가? 예? 그대는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인가? 검은 속셈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무례할 수가 있는가? 사신은 진정으로 놀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서며 외쳤다. 그럴 리가. 안국군이 즉위했다는 소문은 저희 진나라 안에 퍼질 대로 퍼져 있습니다.
사신은 더 이상 무례를 범하지 말라. 이쯤이면 너의 목을 베어도 너의 나라 황제가 할 말이 없을 터.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라. 안국군이 성난 목소리로 외치자 그제야 사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거쳤다. 그리고 황급히 상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대왕폐하, 용서하십시오. 진정으로 몰라 배웠나이다. 상부는 분기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딱히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대신 안국군의 옆모습을 도끼 어린 눈으로 훔쳐볼 뿐이었다. 이날 사신의 방문은 그렇게 황당하게 끝이 났다. 전날의 일을 되짚어보던 고구가 분노와 우려가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신은 낙양에서 대장군의 후계 지명 사실을 들었다고 변명하지만 대장군을 음해하려는 얕은 꾀에 불과합니다. 모르는 바 아니다. 허나 국상과 폐하는 이미 그 꾀에 넘어간 것과 다름없습니다. 설사 넘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대장군을 제거할 좋은 핑곗거리로 삼을 것입니다. 그렇다 한들 어쩌겠는가? 이대로 계실 것입니까? 안국군은 그 물음에 답하는 대신 고구를 그윽히 쳐다보았다. 노장군의 주름진 눈매에 회한이 맺혔다. 내 선왕폐하 생전에 아이 같은 은혜를 입어 전장에 나가 선봉을 서서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얻었네. 자네들과 같은 좋은 수화도 얻었고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지. 그만하면 장수로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않은가. 대장군! 갑자기 안국군의 목소리가 노기를 띄었다. 내 역모를 꾀할까? 그리하여 이 늙은이의 여생을 왕으로 지내는 것이 옳겠는가? 국상의 농간이 아니었다면 어차피 태자에게 가지 않았을 왕위입니다. 그런데 어찌 역모를 하겠습니까? 이미 왕위에 오르신 대왕폐하가 계시지 않은가? 그것을 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역모이다. 상부 태자는, 아니 현태왕은 성정이 포악하고 의심이 많습니다. 게다가 옹졸하게까지 해서 제 한 몸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소인입니다. 어찌 고구려의 과업인 서진의 수행에 한사군을 멸하겠습니까? 고구는 말을 가려하라. 대장군! 언제부터 대왕을 신하들이 정하였는가? 서진은 꿈도 못 꾼다 하더라도 저는 이 나라의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이 걱정되어 죽을 지경입니다. 어찌 이 나라가 위태롭다 하는가? 진의 혼란에 틈타 요하 이북에는 온갖 오랑캐가 창궐하여 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뜻있는 진의 장수들도 낭랑과 현돌을 비롯한 유주 땅에 들어와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고구려 땅을 노리고 있음을 누구보다 대장군께서 잘 아실 터인데 어찌 모르는 척 하십니까? 대장군께서 미리 양맥 땅에 군사를 키워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고구의 열기에 찬 얼굴을 바라보며 안국군은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우리 시대에 내 할 바를 다 한 것이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새로이 할 일을 해야지. 대장군! 내가 역모를 꾀하여 왕위를 취하면 그때에는 지금보다 고구려가 강해질 것 같은가? 이르다 뿐입니까? 그 기계는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기계가 하늘에 닿는다. 이 역모로서 나라를 취한 자를 신하와 백성들이 마음으로부터 따르겠는가? 결연한 어조를 이어가는 안국군 앞에서 고구는 더 이상 대꾸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한동안 고구를 그윽히 바라보던 안국군이 말을 이었다. 칼은 칼을 부르고
영모는 영모를 낳는 법이야. 나라가 사직과 전통을 중시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국상 역시 폐하의 성정이 다소 거칠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그분은 그 왕통을 지키려 하는 걸세. 아마 그도 이 늙은이에게 닥칠 일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장군, 그대가 할 말이 그뿐이라면 이제 그만 물러가라. 영모를 꾀하라 하는 수하를 어찌 곁에 두겠는가? 여보게 장조리, 자네도 뭐라 말을 해보게. 왜 아무 말이 없는가? 고구는 답답한 듯 지금까지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앉아있는 창조리를 향해 힐란의 눈짓을 했다. 그럼에도 창조리는 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쉬 입을 열려들지 않았다. 장조리, 그대도 내게 할 말이 있는가? 안국군의 속 깊은 눈길이 자신의 얼굴에 한참 머무르자 창조리는 그제야 입술을 뗐다. 대장군,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30 남짓한 젊은 무관이었지만 창조리는 안국군이 가장 신이 많은 군략가였다. 해보게. 제가 대장군을 처음 찾아뵈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안국군의 얼굴에 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창조리를 처음 만나던 날의 기억이 새록새록 되새겨지는 것이었다. 서천왕 11년 10월 고구려 북방을 침범한 숙신의 군사들은 날래고 용감했다. 여러 부족들을 통합하여 세력을 키운 숙신의 병력은 수천을 넘어선 지 오래였다. 여느 때의 누락질과는 달리 노련한 족장 아달 상목의 지휘 아래 숙신은 일사불란하게 고구려 성들을 격파하며 파죽지세로 남하했다. 서천왕은 용맹하고 지략이 있는 자신의 아우 달가로 하여금 숙신군을 막도록 명했다. 대장군 달가의 신출귀몰한 용병술에 따라 고구려 기병들은 숙신군의 양쪽 측면을 찌르고 도주하기를 반복했고, 이에 대열이 무너진 숙신군은 연전연패하며 북쪽으로 쫓겨가 단노성에서 운명을 건 일전을 겨누게 되었다. 그러나 달가로서도 이 전투가 쉽지만은 않았다. 숙신군이 천혜의 요새인 단노성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출성치 않고 응전하자 고구려군의 주력 부대인 기병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진 것이었다. 전투가 길어지자 병사들은 피로와 굶주림에 지쳐 사기가 날로 떨어져 갔다. 눈이 쌓이면서 길이 막혀 보급도 원활치 않았다. 게다가 살을 애는 듯한 북방의 겨울 날씨도 무시할 수 없는 적이었다. 달가는 지친 병사들을 고려해 그쯤에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모양 있게 군사를 물릴 방책을 고심하고 있을 때 창조리가 군영으로 자신을 찾아왔다. 대장군께서는 이 전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달가는 창조리의 도발적인 말투에 분개했으나 곧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챘다. 까닭없이 그 말을 하려고 내 진중을 찾았을 리는 없고 그대는 내게 무슨 조언을 하려 하는가? 이 성의 공방전은 숙식의 침략으로부터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즉 대장군께서는 이미 할 바를 다 하셨습니다. 이제 물러남이 어떠하신지요? 달가는 실망스럽다는 투로 대답했다. 나도 이미 그리 생각하고 있다. 그대는 고작 그 말을 하기 위해 나를 찾아왔는가? 그러나 대장군께서는 물러나는 것만을 생각하고 계실 터. 이제부터는 숙신을 정벌하기 위한 원정을 시작하십시오. 그 무슨 말장난인가? 그것은 내가 정할 일도 아닐 뿐더러 매우 긴 시일이 걸리는 일이다. 그때 가서 어찌 지금과 전황이 같다 할 수 있겠는가? 달가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창조리는 물러갈 기색 없이 자리에 앉아 계속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는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으니 적이 전방에 꾸린 전선만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기 위한 전쟁이라면 적의 후방 또한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군막을 나서려던 달간은 무엇인가 생각이 미친 듯 발걸음을 멈추었다. 당당하고 열정적인 창조리의 목소리는 거침이 없었다. 대장군께서 생각을 바꾸시면 전쟁의 방향이 바뀝니다. 계속 말해보라. 고구려와 숙신은 지금껏 군사와 군사가 겨루어 그 강하고 약함에 따라 물러서고 나아가기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은 천혜의 요새인 단누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약을 재는 전쟁에서 압도적인 이점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적과 싸워 이기려면 이제 그 이점을 제거해야 합니다. 적을 성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겠지요. 어찌해야 그들을 나오게 하겠는가? 간단합니다. 군사를 돌려 다른 길로 그들의 나라 깊숙이 진군하십시오. 난들 그것을 몰라서 묻겠는가? 그러면 적이 다시 성에서 나와 고구려 땅을 유린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다시 회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적은 다시 단노성으로 들어가겠지. 물고 물리는 싸움이 반복될 것이다. 게다가 고구려의 적은 숙신뿐이 아니니 그것은 하책 중에 하책이라 할 것이다. 대장군의 힐난에도 불구하고 창조리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대답했다. 고구려 땅과 숙신 땅 중 어느 쪽이 큽니까? 비할 바가 되지 않는다. 물론 고구려 땅이 훨씬 크지. 고구려군과 숙신군 중 어느 쪽이 빠릅니까? 우리 고구려군은 대부분이 기병이다. 좋게 67배는 빠르겠지. 그렇다면 어느 쪽이 먼저 상대의 도성을 점령하겠습니까? 창조리의 말에 달간은 갑자기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제야 창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들은 것이다. 아, 나는 지키려고만 했지 이길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먼저 군사를 보병과 기병의 두 갈래로 나누십시오. 기병은 나아가고 보병은 물러서는 것입니다. 기병은 말을 달려 숙신의 본거지 호란주를 침공한 후 바로 돌아섭니다. 그러면 허를 찔린 숙신군은 단로성에 남아있던 군사를 급히 호란주로 보낼 것입니다. 이때 물러났던 보병이 빈 단로성으로 입성하고 숙신군의 뒤를 추격하면 적군은 우리 기병과 보병 사이에 끼어 도망칠 곳이 없어집니다. 달간은 그 길로 창조리를 군사 삼아 그의 책략대로 용병수를 펼쳤고 창조리의 전술은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고구려군은 단로성에 입성했고 그 길로 내쳐 호란주성까지 점령한 달간은 숙신의 대족장 아달상목을 잡아 목을 친 후 7개 부락을 군영에 예속시키고 끝까지 저항하던 600여 호를 부여의 남쪽 오천으로 이주시켰다. 그동안 숙신의 포로로 끌려갔던 수천 명의 고구려 백성들을 이끌고 계산하는 대장군 달가의 옆에는 창조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긴 회상에서 깨어난 안국군의 입가에는 여전히 미소가 떠나지 않고 있었다. 내 어찌 그때 일을 잊을 수 있겠는가? 지키려는 생각에만 얽매여 있던 나를 자네가 깨우쳐 주었었지. 저는 그때와 다름없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국군은 창조리의 말을 찬찬히 되새겨 보았으나 그 뜻을 알 수가 없어 다시 물었다. 그때와 다름없다? 무슨 뜻인가? 역시 지키려는 생각을 버리고 가지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세히 말해보게. 용서하십시오, 대장군. 창조리는 품에서 단도를 꺼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놀라는 두 사람 앞에서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세차게 내리쳤다. 고구가 놀라 단발마의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안국군은 침중한 눈길로 창조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차마 입에 올릴 수 없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먼저 제 손가락을 잘라 용서를 구합니다. 말하게. 이미 대장군의 죽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대장군께서는 죽음으로 후사를 도모해야 합니다. 즉 대장군은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무엇이? 고구가 상을 치며 일어났다. 창조리 자네, 이 어찌 대장군의 안전에서 그런 망발이 내뱉는가? 안국군은 손짓으로 고구를 진정시키고는 물끄러미 창조리를 쳐다보았다. 오랜 시간 동지로 지내온 믿음이 밴 조용한 눈길이었다. 상부는 그 누구보다도 돌고공을 우선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선왕께서는 학문을 좋아하고 성정이 온순한 돌고공이 차자인 것을 늘 안타까워하셨기에 옹졸한 상부는 깊은 질투를 키워왔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을 반대했던 신하들이 돌고공의 왕위 계승을 주장했던 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 뜻밖에도 진의 사신으로 인해 돌고공을 향하던 칼끝이 대장군에게 먼저 겨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선언하듯 내뱉는 창조리의 말에 고구는 깊은 숨을 토해냈다. 하지만 대장군께서는 죽음으로써 후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의로운 후사가 이어진다는 건 바로 상부의 날이 줄어드는 이치입니다. 거침없이 웃어젖히던 안국군이 웃음을 뚝 그치고는 무릎걸음으로 다가가 창조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어느덧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형님께 이렇게 떳떳할 수가 있나? 고구려의 미랄이 되시는 겁니다. 내 기꺼이 웃으며 죽음을 맞으리라. 안국군의 쉰 목소리는 고구와 창조리의 흐느끼는 소리에 묻혀갔다.